자,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좀 더워지고 있죠.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들에겐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셔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 민법 이제 합격담보유고사가, 이제 지난번에 사정이 있어서 좀 한 주 쉬었고요. 7회차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권법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그동안 공부하셨던 걸 기초로 해가지고 풀어보시고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 밑에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팍팍 나서 해설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셨는데 더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부탁드리고요.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이제 물권의 전체적인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자,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적인 하나의 물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이니까 소유권의 목적물 될 수 있고요. 맞았고. 2번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 잘 아시죠? 이 농작물도 역시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항상 경작자 소유에 있다. 자, 2번도 맞았고요. 3번은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얘기인데, 자, 이건 물권 법정주의 얘기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게 있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양도담보 이런 것들은 이제 관습법에 의해서 이제 동산의 양도담보 같은 것들이죠 인정되는 건데, 이 공원 이용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옳은 얘기가 되고요. 4번 역시 관습법상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이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5번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인정되는 거지,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설을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자, 우리 민법에 있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갖는 게 이제 이 소유권의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고 처분, 권능만 남는 소유권도 인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처분 권한만 있는 소유권을 임의로 창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허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판례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전천권, 틀린 것은 그랬죠. 물권전천권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보고요. 자, 1번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권, 다른 말로 점유 회수 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침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사기가 포인트죠.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속아서 준 거니까 할 수 없다. 옳은 얘기고요. 2번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자,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가 있다 그러면은 침탈 여부는 역시 직접 점유자 중심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 그럼 여기서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양도했으니까, 자, 이것은 간접 점유자 입장에서도 침탈에 해당되지 않으니 점유 회수 청구할 수가 없죠. 옳은 얘기고. 자, 세 번째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 수업 시간도 많이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이미 나오기도 했던 그 판례인데,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내용은, 방해 배제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방해 결과 제거냐 아니면 방해 원인 제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자, 포인트는 방해 원인, 이용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맞다고 그랬죠. 결과 제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써주니까 골라내시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수업 시간에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4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유치권자는 또 점유도 하고 있으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자, 2번 소유자는 물권적 처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비용이나 예방 비용 청구할 수는 없죠.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3번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그랬죠. 자, 뭐 또 기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과 등기하지 않은 것. 자,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이라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것까지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1번이 되겠네요. 강제 경매로 인해서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이 법정지상권이니까 이걸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걸 뒤에 처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좀 조금 확인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그냥 단순히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렇게만 이제 문제를 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를 처분하는 거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 뭐 나머지는 다 법률 규정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등기는 아직 갑명의로 남아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아주 전형적인 물권법 앞쪽에 있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사례 문제죠.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매수인 지위도 될 수도 있고 또 중간 생략 등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갑의 부동산을 사서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를 받아놓고 그리고 다시 병한테 팔아서 인도를 점유를 넘겨줬다. 현재 병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1번 보니까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아직 이 사람 소유자 아니니까 이쪽이 소유자죠. 자, 채권적 청구권은 원래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점유를 넘겨받고 더 나아가서 점유를 팔아서 처분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한다고 봐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1번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자, 2번은 갑을병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그랬는데 자, 2번이 잘못됐겠죠. 자, 갑 매매해서 병까지 갔는데 자, 등기는 아직 갑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해주기로 자, 을명의 등기 빼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를 했다. 자, 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 합의의 효력은 각각의 매매 계약이 유효인 것을 전제로 해서 등기를 2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더 편리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니까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갑도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대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3번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죠. 자, 물론 앞쪽에서는 조금 이제 설명 들어갈 부분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에서 병이 직접 갑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를 하려면 전원의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 특히 갑의 합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팔지를 않고 을의 요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이것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채권처럼 병한테 넘겨놓고 요 사람이 그 청구권을 가지고 갑한테 직접 행사한다 하더라도 자, 요거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걸 길게 설명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갑한테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갑의 동의가 있어야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통지만 했죠. 갑의 동의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옳은 얘기가 돼요. 물론 2번 이제 이미 정답이 되지만. 자, 4번. 만약 갑소유 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라면 갑을병 전원이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하고, 중간생략등기 문제 나오면서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그냥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 이제 토지거래학에서도 정답이 나왔었는데 유효라고. 그건 무효입니다. 다음에 5번. 갑을병 사이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갑은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자,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가 되니까 을이 갑한테 대금을 주지 않았으면 자, 갑도 병에 대해서 지금 대금을 안 받았으니까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겠죠. 다 맞았고요.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혼동, 이제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 여러 개 물권이 이제 한 사람한테 속했을 때, 특히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혼동되면 원칙적으로 제한 물권이 소멸되는데, 자, 이 제한 물권이 소멸되지 않는 두 가지. 첫째로는 이 제한 물권이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을 때, 그럼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아무리 이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부동산에 선순위 제한물권과 후순위 제한물권이 있을 때 선순위 제한물권자가 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으면 자, 그러면 요게 없어지면 후순위권자는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선순위권자는 피해를 보게 되니까 요때도 본인을 위해서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법칙, 공식을 가지고 풀어내시면 돼요. 자, 1번.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 취득한 후 자,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경우에 을의 지상권이 소멸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자, 결국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자,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그리고 그 갑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을한테. 그럼 형식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도 을로 돼 있고, 그럼 등기부상 지상권자도 을로 돼 있으니까 이거 혼동으로 소멸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여기 지금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목적을 보니까 담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저 민사특별법 배우고 계시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양도담보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거니까 자, 여전히 등기부상으로 형식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국적으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판례는 조금 깊이 들어간 판례지만 잠깐 보시면 되겠고, 이게 담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매도해서 팔아서 넘겼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상권 소멸되겠죠. 자, 맞는 얘기고요. 2번은 갑소유 건물에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된 후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의 건물에 을의 임차권과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이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선순위고 이게 후순위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그림 안 그래도 이제 지문 보면서, 그러면 그 후에 을이 갑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을이 선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자기 건물이 됐으면서 자기가 임차인이 될 일은 없으니까 이 임차권도 소멸이 되져야 되겠지만, 자, 아까 그 구조로 그 건물에는 후순위에 저당권이 붙어 있으니까 이 임차권은 소멸되질 않겠죠. 이해되시죠? 만일에 이제 병이 건물에 소유권 취득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이 되겠죠.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그 건물에 소유권 취득해서 이건 소멸되지 않는데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3번은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을의 지상권에 지금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을의 지상권은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아무리 그 토지에 소유권 취득했다 하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옳은 얘기가 되고요. 4번은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거고. 자, 5번은
근저당권자 갑이 근저당 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 취득의 무효로 밝혀지면 그랬죠. 그럼 원래 근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을 소유권 취득했으면 혼동으로 근저당권은 소멸되는데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졌다 그러면 다시 취득했던 소유권이 가버렸죠. 가버렸으니까 그 소유권으로 인해 가지고 혼동으로 소멸됐던 근저당권도 당연히 부활이 된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6번 들어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건물의 소유자 아닌 자는 이제 점유 얘기죠.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는 볼 수 없다. 자, 지금 물어보는 것은 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 점유. 이 부지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항상 부지 점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돼야죠. 건물 소유자 아닌 자 그랬으니까, 자,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질 않죠. 이 추정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지만이 번복이 되는 거고요. 옳은 얘기가 되고. 3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유명한 얘기죠. 자, 개시한 때가 아니라 소재기시, 소재기한 때부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원적으로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 그렇죠. 자, 점유 추정 얘기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이 보이죠. 부동산은 적용이 없는 거고, 이 얘기는 결국은, 자, 기본적으로 점유의 적법 추정 얘기인데, 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적법하게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주는 게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인데, 자, 요것은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이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등기된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해 주는 거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 뭐 그 의미인데, 자,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에서 점유 나오고 추정 나왔다 그러면 제가 강조해 드렸던 거 두 가지, 부동산하고 무과실, 자, 이것은 추정되지 않는 것들이죠. 옳은 예가 되겠네요. 자, 5번, 등기 명의자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수탁자의 수탁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 점유. 아주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자, 7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1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는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이제 비용 상환 청구인데, 자, 비용 상환 청구는 뭐 악의의 점유자라도 비용은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인데, 이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지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203조, 뭐 조문까지 그럴 건 없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점유권 파트에서 배우시는 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복자죠, 점유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을의 점유가 무슨 적법한 계약 관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유할 권한이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이제 소유자로서 다시 점유를 되찾아오려는 그런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런 관계에 적용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 회복자가 점유를 되돌려달라고 할 때까지 이 부동산에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을 들였을 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지만은 그 시기는 즉시 그게 아니라 필요비든 유익비든 요 회복자가 요 부동산을 반환 청구 들어갈 때, 점유 반환 청구 들어갈 때 그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필요비는 즉시 청구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꾸 이렇게 전혀 이제 공부를 잘 안 했을 때는 잘 헷갈리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과감하게 막 찍었는데, 이제는 저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자꾸 들어와서 헷갈려서 더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요 둘 사이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점유자로서, 자, 임대인한테 비용 상환 청구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점유자의 회복자 관계, 요게 적용되지는 않고,
그 임대차에 있는 법조문이 적용돼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 이제 이 임차인은 필요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즉시 이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이제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고, 자, 점유자 회복자에서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즉시 나오면 안 되고요.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했을 때, 그때 다 상환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지만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2번. 자, 악의 점유자 반환해야 된다. 과실로 그 과실을 수차지 못했으면 대가 보상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 못하고요. 4번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자, 유익비 그러면 세 가지. 자, 선택에 쫓아서 그 지출금액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받을 수 있죠.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그랬으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이니까 선자가 나와야 되죠. 선이면서 자주. 근데 소유의 의사 없는 그랬으니까 현존이 아니라 전부 배상. 오케이, 맞았죠. 1번이 됩니다. 자, 8번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자,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는 거. 자, 그럼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판례 얘기인데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그 반 미터를 어디서부터 재느냐 그런 얘기죠. 요게 A 토지고 요게 B 토지인데 여기 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럴 때, 자, 경계로부터 반 미터라는 것은 이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요 부분부터 이 경계에 이게 반 미터라는 얘기죠. 집안으로부터가 아니란 얘기죠. 집안으로부터 반 미터 그래 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반 미터 들어놓고 이제 건물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경계를 뭐 침범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가장 돌출된 부분이에요. 돌출된. 자, 그런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옳은 얘기가 되죠. 2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죠. 자, 3번 토지 분할로 무상수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도 무상수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요 놈이 틀렸죠? 예, 무상수의 토지 통행권은 분할 직접 당사자에서만 인정되는 거고, 요 양수인에게는 다시 원초로 들어가서 유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자, 4번은 이제 담장 같은 것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5번은 수목 뿌리니까 임의로 제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뭐 좀 손 좀 만지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사라져서.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또 보도록 하죠. 9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취득시효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들 하셨겠고, 정리도 제가 항상 점유취득시효는 네 단계. 첫째 요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시효가 완성됐을 때 효과로서는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청권이 발생된다는 거. 그 등기청권은 채권적 청권으로서 뭐 소멸시효 문제가 돼 있고, 그 등기청권의 상대방,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좀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효는 완성됐는데 아직 시효 완성자,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원소유자는 뺏기기 싫겠죠. 그래서 시효 완성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해주는 그런 시효 완성 이후에 이제 법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자,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면서 소유권 취득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로 소급을 한다는 거. 뭐 그런 큰 틀을 이제 잡아 놓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복잡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정리만 잘 해 놓으시면 뭐 물어보는 부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가서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자,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건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요건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니까 안 되죠. 자, 역시 옳은 얘기고 2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이것도 역시 결국 점유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자주 점유를 추정을 받으니까 증명할 책임은 원 소유자한테 있겠죠.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해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하지는 않죠.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여기처럼 목적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해가지고 자, 시효의 포기로 보지 않는 한 즉시 소멸되지 않고 그 점유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진행돼야 되겠죠. 이거는 다 맞는 얘기고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자 이제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점유자 명의로 이전 등기 하기 전이에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자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인에게 즉 제3자죠.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 이 사람한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이중매매 논리로 들어가시면 되고 또 기준은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여야 되니까 그 시효 취득 주장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그 원리가 이제 이쪽에서 5번이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는 못 들었던 얘기일 텐데 그렇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들어봤던 얘기들이고 그러면 다 맞으면 5번을 찍었어야 되겠죠. 다 찍으셨죠? 자.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또. 자, 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대요. 누가? 자, 주어를 찾아봅시다. 누가 변제했다고 그래요? 시효 취득자가 자, 갚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근저당권이 누구에 의해서 설정됐냐고 그러냐면 자, 원소유자에 의해서 설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원 토지 소유자가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자기가 소유자니까 그거 담보로 해서 돈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한 거죠. 그걸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하기 전에 변제를 했다는 얘기죠. 갚아서 이것을 다 말소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효 취득자는 자기 채무를 변제한 건 아니죠. 그 원 소유자의 채무를 변제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시효 취득자는 원 소유자한테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해서 돈 달라 할 수 있느냐 그얘기인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구조가 이거 똑같은 구조예요. 이제 약간의 응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판례지만 자 시효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완성 이후에 원 소유자가 있고요. 의뢰를 한 사람이 시효가 완성된 사람이에요. 시효 완성자.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결국 이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병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 의미는 결국 법적으로도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시효 완성 당시를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그 원 소유자가 처분한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처분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중매매 논리로 해서.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5번은 원 소유자에 의해서 뭐가 설정됐다고 그러냐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돈 빌리고 근저당권. 그럼 소유자는 소유권은 계속 여기에 있겠죠. 돈 빌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결국 어쨌든 간에 팔아서 넘겼던 근저당권 설정했던 처분행위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원소유자는 아직 시효는 완성이 됐지만은 을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는 한 제3자의 관계에서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팔아서 넘긴 거하고 똑같이 이 근저당권 등기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 입장에서는 자, 결국 또 이 시효 완성을 가지고 요 병, 근저당권자한테 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해달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다만 이쪽은 근저당권 등기만 있지 소유권 등기는 이쪽에 있으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효 완성자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자, 요 근저당권이 어차피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면 이 근저당권이 따라올 테니까
이게 이제 눈에 가시처럼 보이니까 요 사람이 대신 이것을 변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앴어. 그럼 결국 이 채무 변제는 갑이 해줘야 되는데 요 시효 완성자가 지금 대신 갚았으니까 요 시효 완성자가 원소유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면서 요 채무를 대신 갚았으니까 돈 내놔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유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 근저당권은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면 자기가 부담을 가져야 될 근저당권 등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근저당권 등기를 자기가 변제했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는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조금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결국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고 여기는 근저당권 등기를 한 거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면 아예 이제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했으면은 그대로 그냥 소유권 이전 받으면서 저당권이 같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자, 뭐 이런 기회에 한번 이런 판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번 들어갑니다. 부합.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 없다 그러는데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또 농작물 또 나왔죠. 부합되지 않죠. 자,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자, 증축 부분인데 아예 앞쪽에 부합된 그랬죠. 원래 증축 부분 부합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앞에 부합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부합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경매 효력도 다 미쳐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그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3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역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4번은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사용차주 토지를 빌린 사람이죠. 자신 소유 나무를, 자, 그 토지에 식재, 심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수목이 이 토지에 부합이 되냐 그 얘기인데, 자, 우리가 부합을 배우다 보면 무단으로 그 수목을 토지에 식재했으면 부합이 되지만 정당한 권한을 가지해서 이 수목을 토지에 식재했으면은 그건 부합이 되지 않죠. 그럼 이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지금 사용대차 계약을 맺어서, 사용대차는 이제 무상이지만 빌린 거죠. 그렇다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 토지는,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질 않죠. 근데 여기는 그 수목의 소유권자가 토지 소유자이다. 그 얘기는 부합이 된다. 그 얘기니까 이놈도 틀렸죠. 자, 5번은 이제 좀 깊이 있는 판례로 작년, 재작년 연속에서 나온 판례인데, 자, 이건 이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병이 을과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건물을 져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자, 갑으로부터 자재를 삽니다. 건물 자재를 사는데, 이 자재 매매가 어떤 매매냐면, 이제 요게 할부로 좀 산 모양이에요. 대금을 한꺼번에 주질 않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냥 그 자재를 이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소유권 넘겨버리면, 이쪽에서 돈을 안 주면 이제 불안하니까, 소유권은 일단 갑으로 남겨져 있는, 이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러죠. 유보, 남겨둔다는 얘기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자재를, 자, 사서 이 사람이 그 자재를 가지고 건물 졌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건물은 병 거죠.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원시 취득이니까. 그러면 이 자재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붙였으니까 이 건물에 부합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자, 부합이 되게 되면 그 부합시킨 사람의 그 소유권, 이쪽이 이제 이쪽으로 피부합물의 이제 그 소유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상 청구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만일에 그냥 을이 그냥 자기 자재를 가지고서는 이 건물에 부합시켰다면 당연히 을은 병한테, 자, 보상 청구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기 건데 이제 요 사람 병 것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요는 이제 한 단계가 더 넘어갔단 말이죠. 자, 얘한테 사서 지금 했는데 이 산 게 소유권 유보 매매로 그 자재의 소유권은 얘한테 있다는 거죠. 얘한테. 근데 이렇게 건물을 져가지고 이 자재가 이제 병 것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소유자인 갑이 요 병한테 보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런 문제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때 이제 우리 판례는 병이라는 사람은 한 단계 건너가지고 좀 요 사람 건지 이 자제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과실이라면 보상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매수인이 제3자, 매수인이 예를 들면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해서 매도인에게 즉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이제 부합을 시켰어요. 그럴 때 매도인 갑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라면 보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판례인데 이미 2년 조금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합은 조금 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2년 연속이 아니라 3년 연속 계속 나왔기 때문에 자,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